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11장 비금융부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라는 용어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겠죠. 금융부채라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금융부채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현금 등의 금융자산을 인도하거나 혹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보유자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건데요. 이 문장만 보면 바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예시를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계정 과목으로 매입 채무 단기 차입금, 미지급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사채 이런 등등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금융부채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위에서 말하는 금융부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금융자산과 관련이 없는 부채의 경우에는 비금융부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수금, 그 다음에 충당부채, 그리고 예수금 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선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의 차이점을 아시면 되겠고, 자, 그 중에서 이제 충당부채라는 것의 정의 및 회계 처리하는 방식을 한번 볼 겁니다. 우선 충당부채라는 것의 정의를 보면요. 자, 의무의 존재는 확실하지만 이행 시기나 그리고 그 금액이 불확실한 것,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추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린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무상 수리 조건으로 생기는 수리 의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건을 팔았지만 이제 무상 수리 조건으로 팝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무상 수리라는 조건을 내가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날짜, 시기나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만큼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정을 해서 미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외에는 경품 제공과 관련된 거, 마일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품이나 마일리지를 나중에 얼마나 보상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송과 관련된 그 경우에도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우리는 이제 충당부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다시 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현재 의무는 확실히 있다. 하지만 이행 시기나 금액은 아직 불확실하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당 부채로 설정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고, 회계에서 이런 충당 부채도 재무제표에 다 공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회계 기준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계의 정의와 가장 큰 관련성이 있겠죠. 회계 정의라는 것이 유용한, 우리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계 정보 이용자들은 회계 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충당 부채의 사유가 발생할 것 같으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은 그러한 정보를 회계 기준에 의해서 공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충당 부채, 우발 부채, 우발 자산이란 용어에 대해서도 한번 볼 건데요. 충당 부채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우발 부채의 정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사건에 의해서 발생은 하였으나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입니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라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불확실이란 단어가 되겠죠. 항상 공부할 때는 중요 키워드 위주로 체크하시면서 나중에는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키워드들을 다시 나열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해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우발부채라는 것은 부채의 정의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부채의 인식 기준에 미충족되기 때문이다입니다. 부채 인식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발부채의 정의가 되겠고요.
자, 그럼 다시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 사이에는 그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현재 의무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존재하지 않느냐가 되겠죠. 미래에 내가 뭐 돈을 갚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무가 존재하면 충당 부채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채 정의에 충족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현재 의무가 없이 잠재적인 의무만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채의 정의에는 미충족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부채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회계 원리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을 것인데,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서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 그리고 미래는 그것에 의해서 뭐 현금이 유출되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채 정의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충당 부채에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라는 말 보이시죠? 이게 미래거든요. 우리가 부채의 정의를 과거, 현재, 미래 관점으로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회계원리 때 이제 그렇게 배울 건데, 과거 이렇게 하면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의 의무가 존재하는, 미래의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러한 충당 부채를 우리는 재무상태표, 재무제표죠. 예, 재무제표의 중에서도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발부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채정의 미충족이기 때문에 그 부채의 정의 중에서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금액도 신뢰성 있게 측정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다 어, 낮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제표에는 인식하지 않지만 주석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별도로 공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충당 부채와 오벌 부채에 대해서 표 하나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면 충당 부채고, 그 이외에는 다 우발 부채로 처리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러므로 충당 부채의 경우는 재무제표의 부채로 인식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인식하지 않는데, 여기서도 우발 부채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냥 효익이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음 혹은 희박함, 이런 식으로 기준으로 나누는데요. 높지 않은 경우에는 주석으로는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 희박하면 아예 공시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회계라는 게 중요성에 의해서 그 회계 정보를 재무제표에 공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말 자체만으로 이 회계 정보는 뭐 그리 중요하지는 않은 정보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주석으로도 공시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발 자산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우발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자산입니다. 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 보시면, 우선 뭐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 나중에 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산이라면 사실상 확정적이다라고 하면 확정 자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산들 있죠. 걔네들은 그냥 다 확정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유입 가능성이 그냥 높다, 높지 않다라고 되는데, 높을 경우에는 우발 자산, 그리고 높지 않은 경우도 우발 자산이라고 하는데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우발 자산의 경우에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으면 주석으로는 공시를 하게끔 돼 있고, 높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희박함과 똑같죠. 우발 부채에서는 희박함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발 자산에서는 높지 않을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비공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충당 부채부터 해서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내용을 볼 건데요. 내용은 우리가 위에 아까 전에 봤으니까 됐고, 자, 이제 현재 의무, 그러면은 요때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의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기간말 현재라는 표현에서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지금 부채하고 있죠. 부채는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이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정의를 말할 때 우리는 항상 일정 시점 혹은 특정 시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기간 말이라는, 기말 혹은 기간 말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이때 현재 법적 의무나 혹은 의제 의무가 있는 경우, 이때는 이제 현재 의무가 있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고요. 법적인 의무는 뭐 법률에 의한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의제 의무라는 것은 관행에 따라서 하는 뭐 그런 의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로서 이런 말을 했었죠. 그래서 항상 과거, 현재, 미래라는 관점으로 내용들을 좀 스토리텔링 하듯이 기억하시고 이해하시면 좋은데, 자, 그럼 현재 의무라는 것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의무 사건이라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중에 의무 이행을 회피 불가능, 꼭 해야 된다. 나중에 의무 이행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밑에는 뭐 그 의무 이행의 회피 불가능성이라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것을 적어 놨는데요. 의무 이행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의무가 기업에 나중에 생기는 뭐 여러 가지 행위와 의사결정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의무 이행의 회피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다시 올라가서 이게 바로 의무 발생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무 발생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면 그 다음에 현재 의무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표에서 또 정리를 해놨는데요. 미래행위에 대해서 회피 불가능.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의무 발생 사건이 과거에 있었으면 결론적으로 이제 충당부채 인식하는 거고요. 나중에 미래행위에 의해서 이러한 의무 이행을 내가 회피 가능해진다면 요건 이제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따로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예를 한번 들어보는데요. 환경오염과 관련된 범칙금, 환경정화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미래 투자 계획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미래 투자 계획이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환경오염 범칙금을 내는 것과 환경정화 비용 이런 걸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미래 투자 계획이 존재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의무희행,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지금 부채를 설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미래 투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다른 대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무이행의 회피 가능이 생긴다라고 하면서 이건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환경오염 범칙금이나 정화비용과 관련된 투자 계획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이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거 나중에 실질적으로 발생하면 이 의무이행 회피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때쯤이면 이 정도의 돈이 어떻게든 나가겠지라고 하면서 충당 부채로 인식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썼었죠. 그래서 이게 이러한 것이 특정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데, 특정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야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고, 금액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 결론적으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회계에 있는 회계 정보들은 다 돈에 대한 금액 숫자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그러면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충당 부채에 대해서 나중에 얼마가 나갈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충당 부채에서는 특히 성격상 이 발생 금액과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추정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정치 사용이 필수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런 거 대부분의 경우는 미래 발생 가능한 결과의 범위가 결정 가능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금액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논리에 따라서 추정치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뭐 주석 공시로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인식 흐름도인데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 자, 그럼 이제 충당 부채를 어떤 식으로 측정하느냐,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자, 요금 이 금액을 추정하는 추정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은 아까 충당 부채의 특성을 계속 말했는데요. 금액과 시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추정을 해야 되고, 이러한 추정을 할 때 고려 사항은 과거 데이터입니다. 결국은 과거 데이터와 객관적인 전문가의 보고서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추정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현재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발생 가능한 항목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각각 발생 가능한 결과와 관련 확률을 가중평균해서 어쨌든 뭐 수학적으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기대치를 보고 이렇게 계산을 해라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추정치를 만들어내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고, 자, 하나의 현재 의무의 이행을 위한 현금 유출액이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한 사례, 다양한 케이스로 추정이 된다면, 그리고 각각의 발생 확률이 서로 다르다면, 이때는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금액으로 충당부채를 책정한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서 불확실성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하는 거예요. 최대한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고, 우선은 뭐 예제 11-1번을 보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이해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을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서 이제 수선 비용이라는 키워드, 보장을 하는 보증서와 함께 재화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물건을 팔 때 이러한 보증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죠. 자, 판매한 모든 생산품에서 사소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50만 원의 수선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판매한 모든 생산품에서 중요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50만 원의, 그러니까 사소한이란 말과 중요한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과거 데이터에 따라서 미래 예상을 해보면, 재화 중 80%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못했고요. 이제 15%는 사소한, 5%는 중요한입니다. 그럼 이거 아까 가중평균 한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15%에 대해서는 사소한 결함이 생기면 50만 원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이라고 한 거에는 15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150만 원 곱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곱하신 다음에 각각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두 개의 금액이 나올 것이고, 이 두 개의 금액을 합치시면 여기서 원하는 답인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추정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이야기니까 문장으로 써놓으면은 뭐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왜냐면 결국은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것이 영어로 된 그 기준서를 직역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장으로 읽기엔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제 문제 등을 통해서 좀 연습을 하시면서 이해도를 높이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